자, 안녕하세요. 이성익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과정은 2019년 들어와서 첫 번째 과정이에요. 보통은 이제 기본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이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강의는 그 사례형 기출문제, 기존에 변식 기출만 뽑아갖고 같이 살펴보는 강의죠.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문제 8개를 풀면서 거의 기본 강의에 준하는 정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 강의와 사례형 기출 해설을 이렇게 합성해 놓은 강의라고 보면, 합성해서 축약해 놓은 강의라고 보시면 되죠. 법전형 문제는 빼고 이제 변식 기출만 갖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년에는 이게 기본 강의가 끝나고 이 강의를 개설을 했는데 올해는 기본 강의 전에 이게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기본 강의를 아직 안 들으셨기 때문에 기본 상법을 전혀 모르시는 것을 전제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상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뭐 저렇게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여기서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원 커리큘럼 상으로는 아직 기본 강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강의를 상법 강의 중에서 처음 듣는 걸로 간주를 하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4일 동안 이제 8개의 문제를 풀 건데,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에 2회씩 이제 나가면 진도가 맞겠죠. 그런데 2회씩 나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뒷부분에 가면은 앞에 나왔던 게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천천히 나가고 뒷부분은 반복되는 것들 앞에서 한 거니까 건너뛰는 방식으로 해서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1회 분량 정도 하고 두 번째 날은 뭐 한 2회 분량 정도, 1회 반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그거는 강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나 버리고 가자. 뭐 선택형에서 한 문제 틀린다고 대세에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꼼꼼하게 하실 분은 혼자 하시고, 뭐 기본 강의 시간에는 잘 안 해요. 기본 강의 시간에도 안 하는 걸 여기서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주식회사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특별히 유한회사니 무슨 뭐 한명회사니 이렇게 회사의 종류를 명시해서 얘기하지 않는 한, 회사라고 하면 다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도 주식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간략하게 먼저 그 회사의 종류를 보면, 우리 상법의 회사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 주식회사라는 게 있고,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앞에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성질이 좀 비슷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좀 성질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유한책임회사라는 거는 이 앞에 2개하고 뒤에 2개의 성질을 좀 같이 겸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명회사가 가장 작은 규모의 회사에 적합한 형태예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의 회사에 적합한 회사예요. 뭐 이 정도 기본 지식만 갖고 보자고요. 자, 주식회사라는 건 뭐냐? 자, 우리 개인 기업하고 우선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개인이 그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 사업이라고 하면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나 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 들여갖고 가게 임차에다가 뭐 교촌치킨이든 뭐든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거기서 각종 치킨을 튀기는 기계, 주방용품 이런 걸 사고, 식탁도 사고 뭐 이런 걸 사갖고 장사를 시작하겠죠. 이건 작은 규모는 그래요. 근데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혼자서 이 자금을 다 대기에는 버거워요. 큰 규모의 사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한다. 자동차 제조 판매업 하려면은 그 공장 만드는데 뭐 조 단위의 돈이 들 텐데, 조 단위의 돈을 혼자서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주식회사는 가장 대규모 회사, 사업에 적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회사에다가 돈을 내죠. 그럼 회사에 돈이 모여요. 이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자,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돈을 내는 사람들과, 물론 돈을 내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들이죠. 그리고 회사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달라요. 돈을 낸 사람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 아까 얘기했던 개인 기업, 교촌치킨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출자를 한 사람, 돈을 낸 사장님이 직접 장사도 하죠. 동네 구멍가게도 그래요. 내가 슈퍼마켓 하나 차리면은 내가 돈도 내지만 장사도 내가 직접 한다고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돈을 낸 사람이 직접 장사를 하지 않아. 우선 돈을 내는 사람이 우선 많기 때문에 많고, 그리고 돈을 낸 사람이 보통 경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사업을 하느냐? 돈 낸 사람들이 경영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걔한테 경영을 위탁해요. 그래서 경영 잘하는 사람이 위탁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1년에 한 번씩 얼마 벌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주주들한테, 얘네들이 이제 돈 낸 사람들이 주주죠. 얘네들한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난 게 있으면 얘네들한테 배분을 해주죠.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는 놈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사라고 부르죠. 이사. 그래서 이 회사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돈 낸 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이 회사의 주인인 이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사가 경영을 하고 그 이사가 번 돈을 얘네들이 나눠 갖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사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사를 한 명만 뽑아놓고 걔가 독단적으로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권한이 남용될 수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명 이상을 둬라. 그래서 3명이 합의하에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3명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럼 이 3명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회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회의해갖고 다수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회의체, 이거를 이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자, 근데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의사결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한 의사를 집행을 해야 돼. 집행을 해야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행이라는 거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사회에서 여러 명이 의사결정을 해갖고 집행까지 할 건 아니야. 의사결정은 여러 명이 신중하게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이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거는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내지는 2명, 뭐 2명,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게 적당해요.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할 기관을 선임을 해요. 그 기관을 대표이사라고 부르죠. 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주주가 이사를 선임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사를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이 주주들은 회사에 처음에 이제 돈을 내놔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내놓은 돈을 이사한테 맡겨갖고 이사가 이 돈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사업을 평상시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는 평상시에 뭐 하냐? 회사 업무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저같이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서초동 가고 변호사 사무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돈만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회사에 관여를 잘 안 한다고. 다시 말해서 이 주주들은 평상시에는 회사 밖에 있어요. 그럼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 이 주주들이 회사에 관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만 주주들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회사에 모여요. 회사에 모여갖고 거기 모여갖고 뭐에 대해서 의사결정합시다 그러면은 다수결로 손들고 해갖고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이렇게 주주들이 간혹 가다가 모여갖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체, 그거를 주주총회라고 불러요. 주주총회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상설기관이에요. 회사에는 항상 주주총회라는 기관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되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죠. 간헐적으로 평상시에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얘네들이 다 하니까 얘네들이 영업하다가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뭔가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이 중요한 사항들이야.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다, 뭐 정관을 변경한다,
뭐 이렇게 회사의 기본적인 판을 까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주주총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대표이사가 주주님들 우리가 요번에 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한번 모여갖고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소집을 해서 회의를 연 다음에 거기서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주총회는 개념적으로는 상설기관이지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간헐적으로 회의체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많이 봤어요. 회사에 돈 내는 주인들이 주주,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게 주주총회, 그리고 회사에 관한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와 이사회, 그리고 집행행위를 하는 대표이사, 이런 걸 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주주가 돈을 모아서 그걸 이사한테 맡겨서 이사가 그 돈을 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돈을 자기가 직접 굴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한테 굴리도록 위탁을 해놓으면 돈 맡은 놈들, 얘네들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얘네들은 주주 돈을 맡아갖고 그거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를 해야 되겠죠. 주주들이 내가 맡긴 돈 갖고 이사가 딴짓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될 거예요. 감시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하는 거지. 근데 주주는 회사 영업에 관해서 직접 경영도 안 해. 회사 바깥에 있다고 관심 딴 데 두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도 안 하는 애들이 그 감독이라고 하겠어요? 감독하라는 것도 버겁다고. 그래서 감독하는 거 대신해 줄 사람도 뽑아요. 어디서 뽑아? 주주총회에서 뽑죠. 감독 대신해 주는 사람을 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사를 뽑아갖고 이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느냐,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을 둬요. 감사라고 불러요.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비중은 적어요. 얘네들하고 특히 얘가 중요하죠. 얘가 이제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얘가 이제 중요해요. 아까 돈 모은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돈을 모으면은 회사에 이제 자산이 생기겠죠. 회사의 자산, 이건 회사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근데 회사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주주들이 출자한 재산이 기본적이겠죠. 이 주주들이 출자한 재산은 이제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회사 자산 중에는 빌린 돈도 있어요. 빌린 돈. 회사가 1,000만 원을 재산을 갖고 있는데 800만 원은 주주들이 모은 거야. 그건 진짜 회사 돈이죠. 회사 돈이지. 근데 200만 원 누구한테 빌려서 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건 남의 돈이지. 이건 이제 부채라고 부르죠. 물론 부채에는 빌린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무는 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매입했는데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부채에 해당이 되죠. 자산이, 회사에 재산이 있는데 재산 중에 갚아야 될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주주들의 목.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다 본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등장인물, 주주, 이사, 감사, 대표이사, 주주들의 회의체인 주주총회, 그리고 회사의 재산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회사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룰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단체, 조직에는 항상 룰이 있다고요. 국가에는 헌법이 있죠. 하다못해 조기 축구회에도 회칙이 있어요. 회사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룰이 있다고요. 그 룰을 정관이라고 불러요. 자, 이 그림은 그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그림은 제가 매 시간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장난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그림 나중에 1년 동안 수업 듣고 나오면 이거 감탄을 해요. 이거 주식회사의 구조를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오게 해준다고. 저는 이걸 이제 미니맵이라고 불러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요즘에 리마스터 나왔는데 이 98년도에 출시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한 10년간을 이제 뭐 풍미했던 게임이죠. 근데 블리자드에서 그 온게임넷에서 하는 스타리그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리마스터가 출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게임의 형식이 이래요. 모니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미니맵이 있어요. 요거는 전체 지도야, 전체 지도. 그리고 요 중에 한 요 정도 크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게
이 메인 화면이에요. 물론 이 확대된 부 여기서 이제 싸움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편이 막 이동을 하면 이동한 부분 요 부분으로 이제 여기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 지도다 그래갖고 요거를 전체 지도를 조그맣게 해놨다 그래서 미니맵이라고 부르는데 주식회사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축약해놨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미니맵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미니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런 정관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주주와 독립해서 거래계의 하나의 거래 주체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법인격 얘기를 하겠죠. 법인격이라는 건 민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회사는 주주와 분리돼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거래계에 등장해서 독립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의 주체예요. 근데 회사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죠. 회사라는 게 보이나요? 회사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건물 같은 건 보이지. 삼성전자 건물 좀 보면 저희 강남역에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삼성전자냐?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는 회사, 하나의 법인격체,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대표이사? 그건 사람이죠. 회사를 구성하는 기관일 뿐이지 그게 회사는 아니라고요. 회사는 보이지 않아. 그러면 회사의 우리 민법에서 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자연인은 보이죠.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자연인은 보이니까 그 사람의 존재 여부를 몸뚱아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법인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법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등기예요. 등기. 그게 바로 등기예요. 법인 등기. 이 법인 등기부에 보면 이 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이 법인 등기는 법인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이 거래계에 등장을 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겠죠. 대표이사가 누군가를 알아야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좀 팔고 싶어.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회사 그 하나의 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 찾아가고 계약서 쓰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등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에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요걸 보고 회사를 파악을 해서 거래에 임하면 돼요. 이거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방법이죠. 이렇게 회사가 정관을 작성하고 돈을 모은 다음에 각종 기관들을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이걸 기관을 다 구성을 해서 등기를 하면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법인격을 취득을 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격체가 돼요. 회사 자체가. 법인격. 이 회사를 A 회사라고 앞으로 계속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 부분, 요 부분까지가 사실 회사인 거죠. 요 노란 거 안에 있는 게 회사예요. 주주는 회사 바깥에 있죠. 주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사, 감사, 대표이사 얘네들은 회사의 기관이에요. 주주총회도 회사의 기관이고 이거는 이제 회사의 재산이고요. 주주는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주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회사 바깥에서부터 볼게요. 회사에 돈을 낸 놈이 주주고 회사의 주인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주주는 회사에 돈을 왜 냈겠어요? 돈 벌려고 낸 거지. 돈 벌려고.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투자금으로 이사가 장사를 잘해갖고 번 돈을 이익 배당, 기타의 형식으로 배분을 해주면 얘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회사든 뭐 땅에다 투자를 하든 어디에다 투자를 할 때는 이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주식회사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슈퍼마켓 하나 차려놓고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규모가 좀 커갖고 뭔가 좀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우리가 슈퍼마켓을 하나 차렸어요. 파리바게뜨를 하나 차린다고 쳐봐요. 파리바게뜨를 하나 차렸어. 빵집이죠. 차리는데 한 3억 정도 든다 그래요. 저희 이모가 해봤는데 3억 정도 돈이 든다 그래요. 저 3억을 투자를 해갖고 파리바게뜨를 했어요. 근데 영업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벌겠죠?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 수도 있고 500만 원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면 파리바게뜨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리바게뜨 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파리바게뜨 접겠다 생각하는 건 무슨 마음이에요? 아, 이제 장사 그만하고 투자했던 3억은 회수해야겠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리바게뜨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될 거예요. 물론 가맹업 가맹 계약이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느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배울 텐데 그런 걸 고려하지 말고 투자금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이 매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A 회사의 일정 지분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팔면 되겠지, 지분을 팔면 되겠죠. 물론 출자한 자산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회사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1,000만 원 돌려줘. A 회사 이제 인격이 됐으니까 회사한테 1,000만 원 돌려줘. 나 이 지분 포기할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출자금을 환급은 못 받아. 회사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해. 출자금 환급이.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걸 엄격하게 금지해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분을 제3자한테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근데 주식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나의 지분, 이거를 주식이라고 불러요. 주식.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없죠. 지분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자, 한명회사라는 걸, 그러니까 한명회사 회사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지분 보유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갑, 을, 병 이 세 명이 모여갖고 같이 동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야, 네가 5천만 원 투자하고 네가 3천, 병이 2천 이렇게 투자를 해서 1억 모아갖고 우리 장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래서 셋이 5천, 3천, 2천씩 투자를 하고 2억을 모아갖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경우에 이 회사에 대해서 갑을, 병이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지분을 보유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갑이 50%, 을이 30%, 병은 20% 이렇게 보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갑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A 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출자금 1억 중에 내가 5천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그 50%는 지분 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런데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거는 딱 한 개뿐이죠. 지분이. 그래서 이걸 지분 단일주의라고 불러요. 지분은 한 개가 있는데 이 한 개의 지분 중에서 얘가 50%, 30%, 20%, 얘는 2분의 1,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놨어요. 여러 개로. 몇 개로 쪼개놨냐? 발행 주식 수만큼 쪼개놨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만 주를 발행을 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회사의 지분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만 개가 있는 거예요. 1만 개, 요 하나하나의 주식, 지분 하나하나, 1만 개의 주식 중에 요 하나를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하나라는 거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놨다 그래갖고 지분 복수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주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1만 주를 발행을 했다. 그런데 갑이라는 주주가 출자금의 50%를 냈다. 그러면은 얘는 5천 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5천 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10,000개 중에 5천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50% 지분을 갖고 있다는 표현도 하긴 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분 10,000개 중에 5천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지분, 이 지분을, 회사에 대한 지분을 주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다른 종류의 회사는 저렇게 지분 단일주의를 취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느냐?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류의 회사는 회사로부터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봐, 아까 출자를 할 때는,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리바게뜨에 투자 3억을 하면 이거는 절대로 회수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선뜻 파리바게뜨에 투자하겠어요? 못할 거라고. 어떤 데다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내가 지금 투자는 하지만 이게 혹시 장사가 잘 안 되면 출자금 회수가 용이할까? 이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원래는 회사로부터 환급받는 방법과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자금 환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출자금 회수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지분, 즉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 처분이 용이해야 얘네들이 출자도 쉽게 하겠죠. 출자도 쉽게 하겠지. 그건 다시 얘기하려면 출자를 쉽게 하도록 하려면은 주식 처분을 용이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분이 이렇게 지분 단일주의를 취하면 얘가 지분 중에 50%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50% 하나의 지분을 한 뭉탱이로 처분을 해야 돼. 한 뭉탱이로.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게 1000억이라고 쳐봐. 1000억 출자금이. 얘가 500억 투자하고 얘가 300억, 200억 투자를 했다고 쳐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이걸 처분하려면 5천억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5천억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처분하기가 어려워. 지분 단일주의를 취하면. 근데 지분 복수주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분이 주식 수만큼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팔면 돼요. 처분하기가 쉬워지지. 1억 가진 사람 5천 명한테 나눠서 팔면 된다는 얘기야. 주식을. 1억 가진 사람 많잖아. 처분이 용이해져요. 그러니까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분을 복수로 쪼개 놓은 거예요. 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뭐냐면 출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출자를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왜 있을까? 주식회사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식회사라는 회사 형태는 대규모 회사에 적합한 회사라고 그랬죠. 근데 대규모 회사는 출자금이 많이 필요해. 근데 출자금이 많이 모으려면 대중으로부터 소액씩 출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출자 판단을 용이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출자 판단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출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주식이라는 개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법은 출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분 복수주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주식이라는 거 회사의 지분인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종이 쪼가리에다 들러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를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주권이라고 불러. 다시 말해서 주식을 종이 쪼가리에서 들러붙여 갖고 유가 증권화 시킨 거죠. 그래서 주식을 양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주권이라는 종이회, 요거를 주고받으면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거래가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서는 다수로부터 출자를 받고, 그리고 이 출자를 한 주주들은 회사 바깥에서 주권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출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주가 그러면 주식 양도는 주권으로 한다 그랬는데 주권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주주가 X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보유한 회사 지분, 즉 주식을 양도하고 싶으면 주식 양도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주권을 교부하면 돼요. 얘가 양도계약 체결하고 주권만 받으면 그때부터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권만 받으면 주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주들은 돈 출자만 해놓고 회사 바깥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한다 그랬죠. 학생일 수도 있고 학원 강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사 바깥에서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 주식은 계속 양도가 돼요. 자, 주권 교부, 자, 우리 키움증권 이런 데 들어가갖고 거래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만 주씩 거래가 이루어져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바깥에서 주주는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회사의 이사, 얘네들의 입장에서 봐봐요.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주로부터 받은 돈 갖고 운영을 해서 돈 벌어다가 얘네들한테 이익 배당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회사 영업은 얘네들이 알아서 하지만 간혹가다 합병을 한다, 정관 변경을 한다, 기타 중요한 사항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주총회를 소집을 해서 얘네들한테 소집 통지서 보내갖고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익 배당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주총회 열 때 주주가 누군지 알아갖고 소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주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익 배당도 걔네들한테 이익 배당도 해주고 의결권 주주총회 나와서 의결권 행사하라고 소집 통지도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주는 회사 바깥에서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주주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거야?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법은 주주 명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주주 명부. 주주 명부를 만들어 놓고 주주들 주권 교부를 통해서 회사 바깥에서 주주가 계속 변하는 거 우리 알겠다. 그런데 니네들이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 주주가 누군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주식 양도가 돼 있을 땐 회사에 와서 이름 적어 놓고 가라. 이름 적어 놓고 가라. 갑이 X한테 주식을 양도했다. 그럼 X가 주권을 교부 받았겠죠? 그럼 X는 주권 들고 회사에 가는 거야. 제가 새로운 주주가 됐습니다. 주권 보여주면서 보세요. 주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오 그렇네. 그리고 여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X가 몇 주를 취득했다라고 적어놔요. 그럼 회사는 주주 명부만 보고 주주가 누군가를 파악을 하면 돼요. 여기에 적혀있는 놈한테 이익 배당 해주면 되고 여기에 적혀있는 놈한테 주주총회 소집 통지해갖고 거기서 의결권 행사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주주명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주주명부, 대표이사가 사업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주들이 바뀔 때마다 대표이사 찾아가고 이름 적어주세요. 대표이사가 맨날 그 이름만 적어줘? 사업 언제? 번거롭잖아. 그래서 우리 상법은 명의개서 대리인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명의개서라는 게 뭐냐? 주주가 회사에 가서 이름 적어놓고 가는 거. 그걸 명의개서라고 불러요. 바뀐 주주가 회사에 와서 내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면 회사가 이름 적어주는 거. 그걸 명의개서라고 불러. 이 명의개서만 대신해주는 사람을 따로 둘 수가 있어요. 정관의 규정을 뒀을 때 여기에다가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을 때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본 거예요. 회사 외부에서 이 주식회사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등장인물을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회사 이제 등기까지 하면 하나의 법인격체를 법인격체가 된다 그랬죠? 법인격을 갖고 거래계에 등장해서 거래를 한다고요.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면 채권자가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회사법을 공부할 때는 이 채권자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영업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을 생각하세요. 물론 매출 채권의 채권자,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
회사 그 영업적인 거래를 하면서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개념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채권자 개념에 포함시켜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은행 회사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을 생각하시면은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아까 같은 영업거래에서 채권자는 거래 상대방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공부하면은 좋아요. 자, 그리고 등장하는 개념, 또 법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원은 뭘 말하는 거냐? 법원은 회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 그 법원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당연히 해결하겠지. 근데 여기서 법원을 여기다 왜 썼냐면, 그 회사 법률 관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가 중요해. 그 의사결정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 집행을 대표이사가 한다 그랬는데, 회사 경영에 관해서 그러면은 의사결정은 다 이사회에서 하고 대표이사는 아무 뭐 의사결정은 못하고 그냥 집행만 하느냐, 기계적으로. 그건 아니고 대표이사도 회사 경영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요. 뭘 하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그냥 의사결정을 해요. 뭐 볼펜 하나 사는 것까지 이사회 결의받아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여기 문구점 가갖고 볼펜 사와라 이런 거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물론 볼펜 사와는 좀 극단적인 예고, 일반적인 영업거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하는 데서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처에다 판매한다, 이런 거는 일상적인 업무니까 대표이사가 그냥 한다고요. 그런 이제 합병을 한다, 이런 것들, 이사 선임을 한다, 감사 선임을 한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이 그 결정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공정하기 때문이야.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보면 누구한테 맡길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결정을 해주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 간혹 있어. 그런 것들 우리가 법원에다 맡기는 게 있어요.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서 그 매수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건 주주가 회사한테 주식을 사가라 이런 걸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라.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올해 사례에서 나왔던 거예요. 협의해서 정하라.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누가 정하냐? 그런 건 이제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것을 결정해주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간혹 등장을 해요. 자, 이 정도 보면 지금 이게 미니맵이에요. 회사법에서, 주식회사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을 지금 다 본 거야.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얼추 다 한 거예요. 지금 법률 용어를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도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거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들으신 거 이게 회사법에서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푸는데 아마 1시간은 거의 주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좀 스킬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사례형 강의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례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례형 문제를 그걸 좀 보자고요. 우선 접근하는 방식 이런 거는 좀 뒤에서 하고, 요 그림을 사례형 문제에서 활용하는 방법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사례형 문제를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 문제들은 대부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뭐 하는 회사인지가 나와요. 보통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회사의
기본적인 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주 구성 그리고 기관 구성 요것들이 나와요. 근데 저 그림에서 보면 저 그림을 간략하게 그린 형태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려요. 저는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요게 저 그림에는 없죠.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감사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회사고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요 칸에 이사가 들어가고 요 칸에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는 저 그림에서는 요 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죠. 근데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사와 감사를 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저 정도는 다 익숙하지. 이건 기본 강의 첫 시간에 그리는 그림이고, 요건 이제 사례형 강의 첫 시간에 그리는 그림인데, 사례형 강의 정도를 들을 정도 되면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이사와 감사가 좀 한눈에 좀 분리되게 그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요. 여기다 대표이사, 여기 이사, 여기 감사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그냥 대차대조표예요. 주주총회는 없고 대차대조표. 그래서 여기서 자산이 얼마인지. 근데 요건 자산이 얼마인지는 잘 안 나와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본금이 얼마인가만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본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자본이죠, 자본. 순자산. 순자산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자본금을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본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순자산의 일부죠. 순자산 부분이, 그러니까 자본 부분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그 배당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자본 준비금이 얼마냐 이런 거는 사례형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와요. 자본금이 얼마인가만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주주 구성을 쓰시면 돼. 주주 갑을병 뭐 누가 나오는데 갑이 뭐 50%를 갖고 있다. 을이 뭐 30%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주 구성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 요 사실관계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날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뭐 어떤 걸 쓸 거냐? 우리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갖고 글자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에 익숙해지시면은 한번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한 2개 내지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단락별로 사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단락 2개의 하나의 사건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1번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따 읽어보면서 이거 얘기할게요. 근데 그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이 뭔지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사건들, 여기서 의미를 갖는 것들은 날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날짜가 나오는 것들 있죠. 날짜가 나온 것들. 그거는 날짜를 쓰고,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21일 이렇게 날짜를 쓰고 그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쓰세요. 물론 날짜는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갖고 이걸 쭉 읽으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 쭉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지 파악해서 쓰고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나오는 건 무조건 쓰세요. 날짜가 이렇게 쭉 써놓으면 이게 도움이 돼요. 물론 이거는 사실 이거에 비해서는 활용도는 크지 않아요. 요거는 활용도가 매우 커요. 요게 이 회사의 구성을 한눈에 딱 보여주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되게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소용성이 되게 크다고 학생들이 많이 말을 해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 그런데 요걸 안 써놓으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날짜가 언제냐 요게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날짜 그냥 슥슥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앞뒤 선후 관계도 머릿속에서 바뀌어 있고 막 이러다 보면 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날짜 순서대로 요거 사건의 개요를 딱 써놓으면은 그게 이게 보이니까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권 발행된 주식 양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양도한 거냐, 지나기 전에 양도한 거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날짜들도 이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그 소용성이 좀 있어요. 요거를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요거는 그 선배들이
요 그림하고 요거는 매우 좋다. 저것도 마찬가지고 매우 효용성이 높다고 검증이 된 거니까 지금 잘 와닿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들어갈게요.